반응공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전환율하고 이제 리액티브 사이징 하는 거, 이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응기들이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이제 중요한 개념인 체류 시간하고 공간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봅시다. 레이트 오브 리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리액턴트가 얼마만큼 빠르게 소모돼 가지고 생성물을 얼마만큼 빠르게 생성시키느냐, 속도에 대한 말 그대로 속도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정의를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없어지는 A의 몰수, 그리고 마이너스는 없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RA가 아니라 RA면 생성되는 속도겠죠. A가 생성되는 속도. 그리고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녹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배웠고, 우선 인풋,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몰 플로우 레이트, 그게 어큐뮬레이션, 누적되는 양이라 그랬고, 이 양들을 이제 이 식들을 해분식 반응기 CSTR, PFR, 팩트베드 리액터에 적용하는 거를 1장에서 했죠. 그리고 전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환율은 반응이 완결되는 쪽으로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그래서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는 속도에 대한 빠르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전환율이라는 거는 반응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도.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었느냐. 디그리.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되는 정도. 반응 속도하고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느냐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분식, CSTR, PFR, PBR에 대한 몰 밸런스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리고 반응 일정 시간 이후에 남은 A의 몰수, NA라는 거는 NaO 1-X, FA라는 거는 FAO 1-X 사용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 이케이션을 구했죠. 이렇게 해분식 반응기에서의 디자인 이케이션, 그리고 CSTR에서의 디자인 이케이션, PFR 디자인 이케이션, 미분형, 적분형,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의 디자인 이케이션, 미분형, 적분형. 그리고 각각 반응기의 가정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분식 반응기는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없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CSTR은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 그리고 퍼펙트 믹싱을 한다. 그리고 PFR은 플러그 플로우 거동을 보이니까 레디얼 방향으로 변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상 상태다. PBR도 PFR하고 동일하게 레디얼 방향으로 변수 변화 없고 정상 상태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레벤스피어 플랫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레벤스피어 플랫이 뭐다? X축을 컨버전 X, 그리고 Y축을 마이너스 RA분의 FAO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레벤스피어 플랫 가지고 연속식 흐름 반응기 CSTR하고 PFR의 반응기를 크기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전환율,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합시다. 전환율 80%에서 CSTR의 볼륨이라는 거는 이 전환율 0.8에 해당하는 Y값, 그러니까 레벤스피어 플랫의 Y값, 이 Y값, 이 지점, 여기 이 지점, 다시 그릴게요. 이 지점. 그래서 이 Y값하고 이 X값하고 사각형의 면적이 CSTR의 부피라 그랬죠. 그래서 즉 레벤스피어 플랫 렉탱귤러 에어리어가 부피다. 근데 PFR 같은 경우는
PFR 같은 경우는 어디라 그랬죠? 이 레벤스피어 플롯 아래에 있는 거를 그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한 값, 이 녹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레벤스피어 플롯 아래에 있는 면적이 PFR의 볼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CSTR에서 이렇게 두 개를 넣을 경우 반응기 부피에 관련한 식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실제 레벤스피어 플롯에서 어떻게 되느냐? 컨버전 80%가 최종 전환율이고 CSTR1에서 여기 첫 번째 반응기에서 전환율이 0.4라고 했을 때 40%로 했을 때 첫 번째 반응기 부피는 이거, 이 면적, 노란색 면적. 두 번째 반응기의 면적은 이제 0.4부터 0.8까지의 사각형 면적,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빠진다. 그래서 CSTR을 시리즈로 연결을 하면, 물론 이거는 반응 차수가 0차보다 클 때예요. 반응 차수가 0차보다 클 때 CSTR을 두 개를 놓는 게 한 개의 CSTR 큰 거를 놓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PFR을 오늘은 PFR을 이제 시리즈로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반응기 부피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두 개의 CSTR을 시리즈로 놓으면 그 토탈 볼륨이, 두 개의 CSTR 토탈 볼륨이 한 개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 그랬어요. 그죠? 작다고 했어요. 전환율을 똑같이 최종 전환율 80%를 얻는데 두 개를 놨을 때 더 반응기 부피가 작았잖아. 그러면 PFR을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PFR을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반응기를 거쳤을 때 전환율 0.4, 두 번째 반응기를 거쳤을 때 전환율 0.8. 그러면 우리가 레벤스피어 플러스 이렇게 그렸잖아. 컨버전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RA FAO. 그죠? 그래서 레벤스피어 플러스에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반응기 0.4, 컨버전 0.4까지의 PFR 면적은 이거지, 이거. 녹색.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반응기 0.4부터 0.8까지 달성하는데 필요한 PFR 반응기는 이 레벤스피어 플러스 아래쪽의 면적이라니까 이거지. 결론적으로 토탈 반응이라는 거, 반응기 부피라는 거는 첫 번째 반응기 부피, 두 번째 반응기 부피 합친 건데, 첫 번째 반응기는 여기 있는 우리 디자이니케이션처럼 0에서부터 x1까지, 여기서는 0.4가 되겠죠. 마이너스 RA FA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반응기에서의 PFR 부피라는 거는 이제 0.4부터 0.8까지지. x1에서 x2까지 마이너스 RA분의 FAO dx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적분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x1하고 x1하고 동일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에서부터 x2까지 FAO 마이너스 RA dx. 결론적으로 두 개의 PF를 CSTR로 연결했을 경우 최종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최종 부피는 하나를 쓰나 두 개를 쓰나 쪼개나 동일하다. 자, CSTR하고 이제 PFR을 시리즈로 연결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여기 산업적으로 쓰는 프로필렌으로부터 아이소액산 만드는, 그러니까 프로필렌 두 분자로부터 아이소액산을 만드는 다이머라이제이션 반응이 두 개의 CSTR하고 한 개의 PFR로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CSTR 이렇게 있고 한 개의 PFR이 있고, 자 그러면 조금 전 그 반응이 만약에 레벤스피어 플롯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레벤스피어 플롯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토탈 반응기 부피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첫 번째 반응기에서 반응을 하고 나서 나온 컨버전 X1, 두 번째 반응기에서 나온 전환율이 X2, 마지막 전환율이 X3라고 했을 때 우리가 레벤스피어 플랫에서 토탈 면적이라는 거는 이 레벤스피어 플랫에서 첫 번째 반응기의 부피 오렌지색으로 그려볼게요. X1에서 이 레벤스피어 플랫과 만나는 Y값 해서 사각형의 면적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CSTR의 부피는 우리가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되니까 X2에서 X1까지 이 X값, 그리고 레벤스피어 플랫의 Y값 이 지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적, 그죠? 그리고 PFR은 최종 PFR 이후에 전환율 X3라고 했을 때, 이 지점 X3라고 했을 때 이 X3까지의 X2에서 X3까지의 적분한값, 그러니까 레벤스피어 플랫의 아래에 있는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반응기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반응기 부피를 줄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자, 예제 2.5 애디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는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봅시다. 애디어베틱 오퍼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단열 공정이라 그러지. 단열 공정. 단열 공정. 단열하고 그 등원 공정의 차이는 알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자취방이나 이렇게 방에 들어갔을 때 여름에 더우니까 어떻게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을 켜가지고 여러분이 그 생활하기 편한 온도 25도 정도에 맞춰놓고 에어컨을 켜죠. 그러면 처음에 30도인 방이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찬바람이 계속 공급이 되죠. 그리고 나서 25도가 맞춰졌어. 그러면 얘를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되지? 다시 외부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고, 어쨌든 그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빼주거나 열을 가해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 단열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기가 있다 그러면 열 출입이 없는 공정을 말해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발열 반응이라 그러면 열이 막 발생을 하잖아. 얘가 반응이 해가지고 열이 막 발생을 했는데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Q가 빠져나가지 못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반응기 내에서 열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열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애디어베틱 컨디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추울 때 굉장히 두꺼운 코트나 그 혹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 파카나 이런 걸 입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이유는 겨울에 자기의 체온이 혹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근데 그 옷을 겨울 옷을 그 여름에 입으면 어떻게 되지? 여름에 입으면 뭐 알겠지만 땀이 쭉쭉쭉쭉 나죠. 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내 체온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 체온 입장에서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체온이 올라가니까 등온 공정은 아니죠. 근데 단열이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거를 단열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부탄에서 아이소 부탄을 생성하는
이성질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반응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100% 전환율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지. 그리고 이 반응을 단열 공정, 에디어베틱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한 학생이 실험을 했는데 컨버전 X 반응을 진행을 해가지고 컨버전 X를 구했어. 컨버전 X 0, 0.2, 0.4, 0.6, 0.65 이렇게 되는데 리액션 레이시 있잖아. 처음에 39, 반응을 진행을 했는데 53 높아졌네? 컨버전 0.4일 때 59 다시 높아지고 0.6일 때는 38, 0.65일 때는 25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 시간에 반응 차수가 0차보다 클 때는 리액션 레이시 제일 클 때가 언제라 그랬지? 리액션 레이시 제일 클 때가 반응 초기.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리액션 레이시 조금씩 작아지지. 왜? 농도가 작아지잖아. 반응물의 A에 대한 농도가 CaO부터 Ca로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K, CA의 알파가 되는데 얘가 제일 반응 초기에 A의 농도는 CaO가 제일 큰 값이니까 반응 속도가 제일 크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A의 농도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그러면 리액션 레이시 줄어들어야 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반응이 여기 리액션 레이시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39였다가 물론 단위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그 단위는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처음에 39였다가 53, 59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지. 그리고 다시 줄어들어. 그지? 왜 그러냐? 이거는 이게 발열 반응인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에디어베틱 오퍼레이션을 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반응이 이렇게 여기서 진행됨에 따라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Q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열이 계속 쌓이겠지. 열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 반응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반응 온도가 올라가면 리액션 레이트 부분에 K는 CA의 알파서 얘는 줄어들긴 하지만 K 값이 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잖아. 그지? 그게 K 값이 변해서 그래. 그래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보다 K 값이 커져 가지고 우리가 이 리액션 레이트 값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고 만약에 FAO가 50kmol/h인데 V1, V2, V3를 구하라. 근데 X1은 0.2, X2는 0.6, X3는 0.65 이렇다고 합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있는 데이터 컨버전 X에 대한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를 얘를 역수 곱하고 FAO 곱해가지고 레벤스피어 플롯 그려야 되겠지. 레벤스피어 플롯 1.28, 0.94, 0.85, 1.32, 2.0 해가지고 컨버전 X에 대해서 이게 Y축 이렇게 해가지고 레벤스피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CSTR의
반응기 부피는 컨버전 0.2니까 0.2 컨버전 0.2에서 파란색으로 표현할까? 0.2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면적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PFR 0.6까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0.6이면 지금 0.6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지점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이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심선의 3분의 1 룰. 세 포인트가 있을 때 그 세 포인트에 대한 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등 간격이 h가 0.2고 3으로 나눠서 0.94 곱하기 1 그리고 0.85 곱하기 4 1.32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0.94 곱하기 1 그리고 4 곱하기 0.85 그 다음에 1.32 해서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80cm 삼성. 그죠? 첫 번째 CSTR 면적은 아까 계산했듯이 0.2에서 레벤스페 플랫 렉탱귤러 사각형 면적 188dm 삼성. 두 번째 PFR 면적은 이렇게 심선의 3분의 1을 써가지고 380dm 삼성 구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CSTR의 부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0.6에서 0.65까지 그리고 0.65일 때 Y값 이 지점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CSTR 부피를 나타내는 디자이니케이션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피를 계산을 하면 이 레벤스피어 플러스의 Y값 2 그리고 컨버전 x3-x2가 0.65 0.6에서 100dm 삼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반응, 이 아이소서멀 애디오베틱, 아이소서멀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애디오베틱 그 오퍼레이션 하는 이런 반응이 이런 레벤스피어 플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레벤스피어 플러스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반응기 부피 입장에서 가장 작게 반응기를 배치하는 가장 작은 반응기 부피를 가장 줄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극소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극소점 한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될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CSTR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0.65까지 원하는 이 지점까지 여기는 PFR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면적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면적이 CST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FR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CSTR로 설치하면 남지, 뭐라고 했나, 필요가 없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액션 레이시 1차보다 클 때 마이너스 RA가 KCA의 알파성일 때 알파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T가 0에서부터 T로 갈 때마다 반응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리액션 레이스는 계속 감소하죠. 왜? 리액션 레이시라는 거는 K 1차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1차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가 만약 1이라고 하자.
만약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A의 농도가 계속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A의 농도는 계속 CA의 농도는 감소를 해. 근데 온도가, 반응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경우야. 지금 여기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온도가 일정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다루는 문제는 단열 공정이지. 단열 공정이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시간이 진행되더라도 리액션 레이트이 계속 커지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니까, 그러면 레벤스피어 플러스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RA분의 FAO가 작아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CSTR의 부피가 PFR보다 크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 우리가 다뤘던 경우, 이런 경우는 CSTR 부피가 PFR보다 부피보다 작은 이런 특수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래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갈지언정 농도가 너무 작은 거야. A의 농도가. 그래서 다시 반응 속도가 감소하고 레벤스피어 플러스의 Y 값은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CSTR 면적 같은 경우는 여기 PFR을 면적을 나타내는 에어리어 부분보다 그 CSTR 볼륨을 나타내는 렉탱귤러 볼륨보다 더 큽니다. 이만큼이 더 크죠. 그죠? 근데 마지막 V3 같은 경우는 CSTR 면적은 이렇게 이 레벨스피어 필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면적인데, PFR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이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 거기는 이제 CSTR의 부피가 그 PFR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레벤스피어 플러스는 종종 단열 공정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단열 공정이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온도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리액션 레이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사장이 딱 시켰어. PFR하고 CSTR하고 혹은 CSTR하고 PFR하고 혹은 뭐 우리 공간이, 우리 반응기를 놓을 공간이 이 정도 공간밖에 없으니까 이런 PFR, CSTR 혹은 CSTR, PFR 조합을 적절히 잘 해가지고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어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지? 문과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현장에 쓰는 엔지니어들 혹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 공대생을 좋아하는지 알겠지. 뭐라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거는 이제 레벤스피어 플랫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 레벤스피어 플랫의
어떤 리액션의 레벨 플롯이 주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3개의 반응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CSTR 하나가 3m 삼성, 두 번째 CSTR이 2m 삼성, PFR이 1.2m 삼성일 때 어떤 게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막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는, 어차피 부피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게끔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봐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그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리액터 볼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했는데, 이제는 전환율은 정해져 있어. 전환율. 리액터 볼륨은 정해져 있어. 죄송합니다. 리액터 볼륨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3, 2, 1.2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면 가장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제는, 2-7 B번, 1판이에요. 1판. 책 1판. 퍼스트 에디션. 이 예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FAO하고 레벤스피어 플롯, 그러니까 결국 컨버전 X하고 마이너스 RA분의 FAO가 이런 플롯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컨버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리액터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챕터 2까지는 친절하게도 이 리액션 레이트 값을 실험치를 줬어. 근데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있으면 좋는데 실험 결과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리액션 레이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리액션 레이트 폼으로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이 속도 법칙,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리액션 레이트는 우선 리액턴트의 이니셜 컨센트레이션, 농도, 혹은 뭐 반응 후에도 농도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고,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디펜던트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액션 레이트 쓸 때 리액션 레이트에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하는데 KCA 알파, 그러면 이 리액션 레이트라는 게 CA 농도에 대해서 비례하고 K에 대해서 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이 농도에 대해서 비례하니까 당연히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하고, 온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온도에 의해서 뭐가 바뀌냐, 이 K가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K 값이 변해. 그리고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해서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PV나 nRT에서 이 V를 이렇게 옮기면 V분의 N이 P분의 R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농도하고 동일하죠.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래서 결국 압력하고 농도하고 같은 개념이고 온도에 대해서 디펜던트 합니다. 그리고 리액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리액터 볼륨을 구하려고 할 때 당연히 그 실험 데이터,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이 운전하고자 하는 반응기,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반응기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구해진 데이터면 좋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4장에서 뭘 배울 거냐, 리액션 레이트하고 전환율하고 관계식, 이 리액션 레이트하고 전환율하고 관계식,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속도 법칙에 의해서 표현이 되긴 할 텐데 리액션 레이트에서 표현하는 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냥 미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리액션 레이트라는 거를 마이너스 RA라는 거를 우선 반응 속도 상수 K하고, 그 다음에 초기 농도 CAO하고 어떠한 컨버전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3, 4장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속도 법칙하고 반응 양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리액션 레이트, 이 리액션 레이트하고 이 전환율에 대한 관계식을 배울 겁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스페이스 타임하고 스페이스 벨로시티. 스페이스 타임은 타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응기 볼륨을 볼류메틱 플로우 레이스로 이렇게 나눈 값이에요. 스페이스 타임은. 그래서 이걸 스페이스 타임이라고도 하고, 레지던스 타임,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레지던스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해. 나는 체류 시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체류 시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은 뭘 의미하냐면, 원 리액터 볼륨의 유체가 우선 입구 조건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리액터 볼륨이 0.2m 삼성이에요. 그리고 그 유체의 유속이 부피 유량이 0.01m 삼성 per 세커야. 그러면 이 타우는 어떻게 되느냐, 0.01분의 0.2 해가지고 20초가 되는데, 이 20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체가 0.2m 삼승에 해당하는 유체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게 20초. 혹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유체가 여기 처음에 딱 들어가서 여기 20초 동안 머문다. 아시겠죠? 유체가 여기에 딱 들어가서 20초 동안 머물고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을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스페이스 타임을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체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유체가 반응기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면 반응이 일어날 찬스가 되게 높겠죠.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체류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반응기 디자인 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유체가 흘러야 되는 부피 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체류 시간 어느 정도가 돼야, 뭐 1시간이 필요해야 1시간 정도 돼야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응기 부피를 결정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실제로 스페이스 타임 혹은 이 레지던스 타임, 민 레지던스 타임, 평균 체류 시간이 반응기 디자인이나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기를 운전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라는 건 뭐냐? 유체가 들어가 가지고 반응기에 머무는 시간, 혹은 반응기 부피만큼의 원 리액터 볼륨의 플루이드가 원 리액터 볼륨의
플루이드가 유체원 리액터 볼륨이 입구 쪽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리고 스페이스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공간 속도라 그러는데 체류 시간의 역수예요. 체류 시간의 역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산업용 발응기에서 리액터 타입 보면 해분식 반응기, CSTR, 튜블 리액터가 이렇게 있는데 체류 시간을 좀 알면 체류 시간에 이제 전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프로덕트 일드가 어떤 정도 되면 프로덕션 캐패시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해분식 반응기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시간 이 정도면 하루에 한 뭐 몇 킬로그램 정도 생산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되면 10만 톤 정도 된대.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해분식 반응기들이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뭘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상업적으로 키웠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캐패시티에 이 정도 프로덕션 캐패시티를 가지는 공정을 만들 수 있다. 반응기를 혹은 반응 공정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CSTR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4시간.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1년에 10톤에서 300만 톤 정도. 뭐 튜벌 리액터 같은 경우도 1시간 이내면 50에서 500만 톤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류 시간이나 스페이스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실 스케일에서 실험한 결과로 대략적으로 공정을 만들었을 때 그 양들을 프로덕션 캐패시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좀 유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체류 시간 타워 같은 경우 스페이스 타임 타워 같은 경우는 반응기 디자인하고 운전하고 반응 정도를 이제 예측하고 그다음 반응 정도 전환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최적화하는데 필요합니다. 네. 자, 이로써 2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내일부터 아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장 속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